네,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이 라임 사태 수사를 놓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측이 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인사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것 같다고 법무부가 입장을 내자 대검 측에서는 중상모략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먼저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가 나온 지난 금요일부터 사흘간 김 씨를 직접 감찰 조사한 법무부. 조사 결과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과 검찰 관계자 로비 의혹 등도 함께 진술했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여권 인사와는 달리 야권과 검사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이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는 수사 주체를 변경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중상모략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입장을 내고 총장이 야권 정치인 의혹은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사 비위 의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사에는 여야가 없다. 총장이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라임 사태를 둘러싸고 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렇게 법무부와 대검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한 번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라임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향응 금품을 제공했고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을 통해 은행 고위층에 로비했다는 겁니다. 두 사실을 검찰이 알렸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대검과 남부지검 수사팀이 이들 의혹을 고의로 묵살했다고 의심하는 반면 대검과 수사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은 KBS와 통화에서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윤 총장에게도 보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의 향응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선 자신도 몰랐고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전 회장이 공식 조사가 아닌 면담에서 관련 내용을 털어놨다면 수사팀이 이를 정식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수사 주체와 방식 변경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수사 주체와 방식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안팎에서는 앞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 때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하고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이 김봉현 씨가 지목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으로 유력하게 꼽힌 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라임과 무관한 회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고 법률 자문을 해준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수현 기자입니다. 김봉현 씨는 옥중 편지에서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를 했다고 언급했는데도 검찰 수사가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로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장 로비 관련해서 수억 원을 지급했고 이후 행장과 부행장까지 실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국민의힘 관계자로 추정돼 왔습니다. 이 의혹의 당사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김봉현 회장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라임 자산운용이 아닌 다른 회사와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을 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 내용을 묻자 언급을 삼갔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인사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임 사건에 다른 피의자를 선임하였고 그 다른 피의자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해줬을 뿐이지
김봉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해당 인사는 수임료 신고 내역이 남아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 수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서 1호로 수사할 대상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더욱더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이 도입을 위해서 장외 카드도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김봉현 씨 편지를 계기로 공수처 출범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언급했습니다. 검사 등 관련 인물 대부분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또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최후 시한으로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무부의 감찰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연이어 의원총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며 특검 추진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비리라며 특검을 반대하는 자는 거대한 사기극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장외 카드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특정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 김경엽 의원은 옵티머스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에 결백을 주장하며 특검 도입의 전제로 주호영 대표에게 같이 의원직을 걸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 대상이 다른 의원에게 직을 걸라는 건 궤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오늘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게 되고요. 원격 수업이 어려웠던 초등 저학년들 경우에는 매일 등교하는 경우도 늘겠습니다. 다만 인원이 많거나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원격 수업 대신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감에 따라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가 3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2로 완화된 겁니다. 특히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이 쉽지 않은 저학년은 기초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가정의 돌봄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보다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아이들께 흥미롭게 하진 않았는데 이제 학교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학교 가면 뭘 가장 하고 싶어요? 소풍 많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전교생이 1000명이 넘거나 한반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은 예외입니다. 한반 학생 수가 40명에 가까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1학년은 주 2회만 학교에 갑니다.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또 부산 지역의 한 초등학교도 전교생의 절반만 등교합니다. 전교생이 1,500여 명에 달하고 최근 요양병원 집단 감염 등 전파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3분의 2가 원칙인데 학교 구성원 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방역 조치를 하고 전면 등교를 또 할 수 있다. 대구에서는 학급당 28명 이하이거나 이상이더라도 방역 지도가 준비됐을 경우, 경북에서는 22개 학급 미만일 경우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또 부산과 전북에선 전교생이 300명 안팎일 경우 모든 학년이 매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강원 등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과대 학교가 아니면 매일 등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만 교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등교와 급식 시간이 분산됩니다. 교육당국은 또 PC방과 노래방 등 거리두기 1단계로 운영을 재개한 고위험 시설이 늘어난 만큼 학생들의 하교 후 생활 지도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세 자릿수에 근접한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특히 콜센터, 재활병원 등에서의 그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은진 기자, 먼저 환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명 추가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25,19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16일 47명에서 그제 73명,
어제 100명에 근접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7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48명, 서울 18명, 부산에서 2명, 인천, 대전, 강원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은 20명으로 내국인은 4명, 외국인 16명입니다. 증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는 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444명입니다. 전체 평균 치명률은 1.7%지만 70대의 경우 치명률은 7%, 80대 이상에선 21%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에서 코로나19 감염은 여전히 치명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전파 사례가 자꾸 나오고 있죠. 네, 콜센터,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에서 확진자가 19명 추가돼 51명까지 늘었습니다. 또 지자체 발표에 따르면 부산 북구 해뜨락 요양병원에서도 14명이 추가 확진돼 73명이 확진됐습니다. 또한 서울 송파구 잠원 의료기기 관련 누적 확진자는 33명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의 가족이 강남구 CJ 텔레닉스 콜센터 직원으로 밝혀져 직장 내 전파가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인천 남동구 카지노바 관련해 격리 중인 1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16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집단 감염의 주요 장소인 병원과 요양기관의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가 많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62세에서 69세는 일주일 뒤인 26일부터 연말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경합 지역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사이에만 3개 주를 넘나들면서 그야말로 광폭 유세를 벌였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네바다주의 한 교회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목회자들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This has three meanings. And you will be the president again. 네바다주는 2004년 이후 공화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최근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앞서 미시간, 위스콘신주에서 선거 유세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나섰습니다. 차남 헌터 바이든이 연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을 언급하며 바이든 가족은 범죄 기업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최근 납치 음모 사건의 표적이 됐던 미시간 주지사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미시간주의 강력한 주 봉쇄 정책 비판에 청중들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t is wrong. It's got to end. It is dangerous, not just for me and my family, but for public servants everywhere.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드라이브인 등 소규모 유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지지층만을 위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말입니다. I'm running as a proud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No red states, no blue states, just the United States.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경합주에서 지지율 격차가 줄면서 바이든 후보 측은 경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1일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첫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경합주인 플로리다를 찾아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등 경합주 공략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프랑스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무한마제에 대한 풍자만평이 실린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를 보여준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며칠 전에 벌어졌죠. 분노와 추모를 담아 전국의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파리 해피빌릭 광장, 수천 명이 모여 프랑스 국가를 부릅니다. 사흘 전 파리 근교에서 10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40대 교사 사뮤엘 파티를 추도하는 집회. 사람들은 내가 사뮤엘이다, 나는 교사다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로 집회가 금지됐지만 프랑스 전역 수만 명을 결집시킨 건 잔인한 테러에 대한 충격과 분노입니다. C'est la République qui est attaquée, c'est nos valeurs, c'est nos métiers. Je suis moi-même enseignante d'histoire géo, lettres également. On essaye de transmettre, on essaye de faire de la pédagogie. 이달 초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역사 수업을 진행한 교사 사뮤엘.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이 실린 주간지 샤릴리 앱도를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변을 당했습니다. 2015년 해당 만평을 실었다 이슬람 국단주의자들의 총격 테러로 12명이 숨졌던 사건의 그 신문입니다. 교사 사뮤엘을 살해한 체첸 출신의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사살됐습니다. 프랑스 대테러청은 용의자 가족을 포함해 SNS에 항의 표시로 사뮤엘의 인적 사항 등을 올렸던 학부모들도 체포해서 배후 여부를 쫓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피해 교사의 장례를 오는 21일 국가 추도식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추모 집회 장면을 SNS에 올리며 우리는 프랑스다라며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샤를리 앱도 테러의 공범 재판이 지난달 초 시작된 뒤 샤를리 앱도 옛 사옥에서 흉기 테러가 일어났고 이번 교사 살해 사건까지 발생하자 프랑스 사회에 다시금 테러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경북 김천의 한 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경북 김천경찰서와 김천소방서는 어젯밤 10시 반쯤 김천제일병원 6층에서 불이 나 환자 등 3명이 화상을 입었고 환자와 직원 30여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 병원 관계자 등에 의해 20분 만에 꺼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환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들 중 한 명이 불을 낸 것으로 추정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화재 어느 순간에나 위험하지만 시장의 경우 구조상 특히 불이 크게 번지기가 쉽습니다. 정부가 전통시장에 매년 날았던 수백억 원을 들여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화재 감지기들 살펴봤더니 5개 중 4개 정도는 승인도 받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 점포들이 서로 붙어 있어 불길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화재 예방을 위해 2년 전부터 전통시장에 국고로 화재 감지기를 포함한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수신해가지고 방재청으로 연락이 하고 소방차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화재 알림 시설이 설치된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보기에는 다 같은 화재 감지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뒷면을 보면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은 따로 표시가 있습니다. 전국 전통시장에 이런 승인 제품과 미승인 제품이 섞여 있습니다. 국고를 지원받아 설치된 화재 알림 시설 중 78%는 미승인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수정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침 때문입니다. 사업 초기 인증 제품만 쓰도록 했는데 상인들이 선호하는 무선 제품 가운데 승인 제품이 없자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신뢰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인증받지 못한 상황에서 설치가 되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 문제가 생겼다면 이게 제조의 책임인지 시공의 책임인지 혹은 유지관리의 책임인지 이런 부분들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상 정부가 미승인 제품 사용을 조장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화재 진압 시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죠. 하루속히 빨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전국 80% 넘는 전통시장에 화재 알림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 매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이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뒤늦게 전문가들과 지침 변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3살 때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여성이 44년 만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모니터 너머긴 하지만 쌍둥이 언니도 찾고 또 부모가 버린 게 아니었다고 오해도 풀었는데요. 현지 재외 공간에서의 유전자 채취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동생을 44년 만에 보게 된 언니. 모니터를 통해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랑 목소리도 똑같아. 얼굴도 똑같아. 매일매일 너 찾고 있었어.
바다 건너 미국에 있는 동생도 이 상황이 감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I can't believe this is happening. 어머니는 그동안 부르지 못한 딸의 이름을 하염없이 불러봅니다. 산이야. 아유, 보고 싶었어. 윤상혜 씨는 3살 때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외출했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해 미국으로 입양된 윤 씨는 지금껏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윤 씨가 한국에 있다고 믿고 방송까지 출연하며 찾아 헤맸습니다. 닮았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바로 좀 전화 좀 주세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어요. 자꾸 보고 싶고 애들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아우 저만해서 저렇게 걸어다니는데 저런 어린애가 어디로 갔나. 그러던 중 2016년 입양인 단체를 통해 한국을 찾은 윤상혜 씨가 경찰청에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이듬해 윤 씨의 어머니도 딸을 찾기 위해 유전자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가족일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확인을 위해서는 미국에 사는 윤 씨가 직접 국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올해부터 재외 공간에서도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게 되면서 윤 씨는 마침내 가족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 want to hug my family, cook food and eat food and laugh.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게 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은 영하 0.9도, 장수 0.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도 10.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서늘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에서 많게는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팎에 머무는 곳이 있어서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에 끼어 있는 구름은 점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세종이 4.7도, 대구 7.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대전 22도 예상되고요. 강릉 20도, 대구 22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에는 경기 북부 지역에 밤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편파 수사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중심에 있는 권력형 비리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개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봉현 씨 편지를 계기로 공수처 출범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언급했습니다. 검사 등 관련 인물 대부분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또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최후 시한으로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법무부의 감찰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연이어 의원총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며 특검 추진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비리라며 특검을 반대하는 자는 거대한 사기극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장외 카드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특정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 김경엽 의원은 옵티머스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에 결백을 주장하며 특검 도입의 전제로 주호영 대표에게 같이 의원직을 걸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 대상이 다른 의원에게 직을 걸라는 건 궤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택배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30대 아직 젊은 나이의 택배 기사인데요. 노조 측은 잠 한숨 못 자고 일한다는 고인의 생전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번에도 과로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진 택배기사 36살 김모 씨. 김 씨가 출근하지 않자 지인이 만나러 갔다 발견했습니다. 사고 뒤 한진 택배는 김 씨는 평소 다른 동료들보다 적은 200상자 정도를 배송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지병으로 숨진 걸로 판정됐다며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명백한 과로사라며 김 씨의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숨지기 나흘 전 새벽 4시 28분, 김 씨가 동료 기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오늘 420개를 들고 나와 지금 집에 가고 있다. 도착하면 새벽 5시, 밥 먹고 씻고 한숨도 못 자고 바로 출근해 또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도 새벽 2시에 귀가했다며 너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일이 많다. 나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택배 일 하기 전에 건강했죠, 당연히. 의심될 만한 그런 증상도 없었고 지병이 있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택배 노조는 김 씨가 420개를 배송하는데 분류 작업 시간을 빼고도 10시간 이상 걸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진택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2개월 전에 심근경색이 한번 왔었을 거래요. 그때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한번 운 좋게 넘어간 거다. 여기에 김 씨는 해당 지점에서만 1년 3개월 근무했지만 일을 시작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돼 있는 근무 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로 가격을 정하는 아파트와 달리 주택은 표본을 뽑아 산정해서 그렇다는데요. 고가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5%도 채 안 돼서 재산세 수천만 원이 줄어든 경우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이 자리에 있던 4층짜리 단독주택은 282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4억 원으로 실거래가의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53억 원에 팔린 이 주택도 공시가격은 3억 원대, 실거래가의 7%였습니다. 재산세만 따져보더라도 각각 5,700여만 원, 1,000여만 원의 세금이 줄어든 걸로 계산됩니다. KBS가 국회 국토위 소병훈 의원실과 지난해 거래된 50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분석했습니다. 모두 101채 가운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10%에도 못 미친 주택이 26채, 주택당으론 평균 1,000만 원 가까운 재산세 혜택을 받습니다. 수백 미터 거리에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는데도 공시가격이 달라 재산세가 1,000만 원가량 차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조사해놓은 것조차 검증해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서 그 공시가격, 공시기가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가 적어 시세 측정이 어렵다면서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지역별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외국처럼 표준화된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토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공시와 관련된 권한, 이것을 시도와 시군구에 좀 분권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부동산 가격 공시청 같은 전문 기관을 좀 둘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추상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헌혈을 꺼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걱정한 많은 분들이 앞다퉈서 헌혈에 나서고 있기도 한데요. 이 혈액 병원에서도 쓰이지만 일부는 제약사로도 가기도 합니다. 어렵게 받은 귀한 혈액을 헐값에 넘기고 있다는데요. 이상하죠?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각 병원에 혈액 사용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증질환이나 수혈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사전에 수혈 상시 가능한 병원이나 이렇게 의뢰를. 혈액은 병원에서 쓰는 수혈용과 의약품을 만드는 분해용, 혈장으로 나뉩니다.
최근 5년간 혈액 공급 현황입니다. 해마다 평균 44%의 혈액이 약품 원료용인 혈장으로 제약사에 팔립니다. 5년 동안 성인 남성 608만 명이 헌혈한 양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의 주요 수익 사업으로 제약사에 팔리는 혈장 가격이 이상합니다. 적십자 자료를 보면 혈장을 원가보다 리터당 최고 6만 원 정도 싸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쌓인 돈을 계산하면 5년 동안 477억 원이나 됩니다. 병원에서 수술에 쓰이는 수혈용 혈액 가격이 해마다 평균 2.5% 넘게 오른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감사원은 민간 제약사와 비교해 수익성이 매우 낮다면서 혈장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까지 내놨습니다. 혈장 가격은 혈장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적십자가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도 싼 값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혈액으로 제약사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독점 공급하는 거면 공공단체로서 부당한 이익을 못 취하게 가격을 조정을 해서 오히려 적십자에서 돈을 더 받아서. 이에 대해 적십자는 제약사의 영업 비밀인 원가 정보를 알 수 없는 데다 가격 협상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자는 측면이죠. 혈액관리원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혈액 관리와 공급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하게 하는 게 국립혈액관리원을 만들려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처음 발의돼 해당 상임위까지 통과했지만 회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최근 2주간 국내 코로나 상황, 정부는 대규모 확산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지만 또 여전히 방역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데요.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2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일 61.8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66.5명에 비해 소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한 집단 감염의 건수도 24건으로 직전 2주간의 29건에 비해 감소하였고, 그러나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환자 수의 감소세가 정체되는 상황으로 특히 수도권이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방역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우울의 예방부터 고위험군 지원까지 종합적인 심리 지원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분들은 꼭 이러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도권이 이렇게 여전히 잘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확진자들이 다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체계상 관리는 좀 더 용이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방역 이 두 가지 관계를 균형을 잡아야 할 시점에 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또 국민들 측면에서 볼 때도 심리적으로 많은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소비 쿠폰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특히 문화 분야에 이 여가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쿠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도움도 물론이거니와 국민 개개인들도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정신건강 측면에서 강조되는 그런 소비 쿠폰입니다. 위험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코로나19와 우리의 일상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준칙 사항들 잘 지키시면서도 경제를 좀 더 회복할 수 있는데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제대회가 무산된 하이다이빙 선수들이 루마니아의 이색 지하광산을 무대 삼아 극한 절벽 다이빙에 도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하이다이빙 선수인 호주의 리아난 이플랜드와 루마니아의 포포비치 선수가 세계 처음으로 지하 120m 소금 광산인 살리나 투르다에서 절벽 다이빙에 성공했습니다. 루마니아의 대표 명소인 살리나 투르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광산 중 하나로 13세기부터 소금 채굴이 이루어지다가 폐광된 뒤
지난 1992년 이색적인 지하 테마파크로 변신했는데요. 이날 두 선수는 코로나19로 10여 년 만에 무산된 절벽 다이빙 월드시리즈 대회가 다음엔 무사히 개최되기 기원하며 일시 폐쇄됐다가 재개관한 이 지하 광산 벽면에 다이빙대를 설치하고 수미터 아래 소금 호수로 뛰어내리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곳 호수는 일반 바닷물보다 염도가 8배 정도 더 높아서 부력도 강했던 탓에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 빠른 낙하 속도와 완벽한 입수 자세로 다이빙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중국 영화 시장이 북미를 제치고 세계 최대 영화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중국 내 박스오피스 수입은 총 1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2천억 원 정도로 같은 기간 북미 지역 수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영화 시장 규모가 북미 시장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는 코로나19로 북미 지역 상영관 대부분이 폐쇄됐고 할리우드 대작들은 줄줄이 개봉을 연기하는 동안 중국에선 지난 7월부터 전국 영화관을 일제히 재개관하고 막대한 제작비를 들인 애국주의 영화 등이 흥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호주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국경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는데요. 호주 정부가 처음으로 뉴질랜드인에게 국경문을 개방하며 자가격리 없이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 입국장으로 첫 승객이 들어서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이들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격리 의무 없이 호주 입국이 허용된 뉴질랜드 국적의 승객들입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했는데요. 최근 방역 성과가 우수한 뉴질랜드와 여행 재개 협정을 맺고 이날부터 호주 일부 지역에 입국하는 뉴질랜드 국적자의 2주 격리 의무와 관련 입국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발한 승객 350여 명은 정오쯤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으며 입국장은 국경문이 닫혀 수개월 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던 가족과 연인, 친구들의 애틋한 상봉 현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가격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응급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드러난 건데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곧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만큼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랑 특파원입니다. 중국 저장성 이우시의 한 지역사회 위생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16일부터 해외 출장을 앞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응급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시노백 백신의 가격은 중국 돈 200위안, 우리 돈으로 34,000원 정도입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4,700원 정도가 추가돼 한 번 접종하는데 38,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14일에서 28일 간격으로 2번 접종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비용은 77,000원 정도입니다. 접종 대상자들은 해외로 떠나는 200여 명으로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웃시에는 백신을 맞겠다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다른 백신 업체도 해외 유학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을 받는 등 중국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곧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백신은 부작용과 효능을 검증하는 마지막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백신을 시민들에게 사용해도 되냐는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만 70살 이상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만 70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예방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무료 접종 대상자를 분산시키고자 접종 사업 기간을 연령별로 세분화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만 70살 이상 어르신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질병청은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사전 예약 후 내원해달라고 했는데요. 또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만 62살부터 69살의 어르신은 오는 26일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실직, 폐업 연체자 상환 1년 유예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나 코로나19 피해자만 받을 수 있었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 유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상환 능력이 줄어든 연체자 전체에게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 동안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특례 지원도 청년 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범위에 맞춰 만 34살까지로 확대되고요. 상환 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 소비심리 OECD 최하위권이라는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소비심리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외부 활동과 소비가 얼어붙은 결과로 분석됩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97.03으로 8월보다 0.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경기와 고용 동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달 한국의 이 지수는 비교 가능한 28개 나라 가운데 26번째로 전달 순위에서 한 단계 더 내려왔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라트비아와 스페인 두 곳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한때 병상을 900개 넘게 운영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최근에는 그 병상을 절반도 쓰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몇 년 새 간호사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정재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전 을지대병원 입원병동 2개 층이 텅 비어 있습니다. 불과 3, 4년 전 900여 병상에서 지금은 400여 병상만 운영 중입니다. 간호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임금체불 논란까지 겹치면서 800여 명에 달했던 간호 인력은 66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충청권 사립대병원들과 비교하면 간호사 초임이 1,000만 원, 20년 차에선 3천여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동료들이 그만두기도 했고요. 매년 반복이에요. 신규 뽑고 퇴사하고 신규 뽑고 퇴사하고. 현재 600명 넘게 지원을 했고 저희가 그중에서 약 500명을 좀 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는 다르게 많은 간호사가 입사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우 개선 없이는 인력 유출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전 을지대병원은 지난해 순수익이 420여억 원으로 전국 76개 대학병원 중 6위지만 회계상엔 적립금으로 450여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5년간 적립금은 4,410여억 원.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이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수도권의 병상 확보를 위한 신설 건설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지역 의료 자원의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을 수도권 병원 시설 확충에 쓰느라 정작 지역 의료 서비스는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면서 곳곳에서 농작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에 수해를 입은 농민들은 농번기 같지 않은 아주 허탈한 농번기를 보내고 있다는데요. 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여름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한 오이 농가입니다. 하우스 3동 전체가 물에 잠겨 농작물은 물론 보일러와 예초기, 퇴비까지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다시 오이를 심었지만 몇 달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수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우리 살림할래도 돈이 없다고요. 근처 또 다른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2주 동안 물에 잠겼던 과수원입니다. 뿌리가 물에 잠겨서 수확은커녕 죽은 나무조차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나무를 뽑고 경지를 정리하려면 농기계가 필요하지만 수해로 고장난 농기계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넘어 2달 넘게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못 쓰죠 나중에. 완전 녹슬어갖고. 근데 뭐 저희들이 어떻게든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마냥 뒷짐지고는 있을 수 없잖아요. 실제 지난 여름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농기계는 충북에서만 약 1,500여 대. 부품을 구하지 못하거나 크게 망가져 수리할 수 없는 농기계는 사실상 고철 신세입니다. 농기계가 침수되면 거의 뭐 완전 분해를 해야 되니까 그게 뭐 쉽게 수리가 안 되고 점검 정비라든지 뭐 5만 원까지는 부속대 5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하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비로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례없는 집중호우에 삶의 기반을 잃은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대신 수해의 아픔을 떠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군의 최신 기동 전력으로 배치된 장갑차와 전술 차량의 상당수가 결함 때문에 리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행 중에 바퀴가 빠지거나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아주 심각한 증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될 때까지는 일단 운행을 하라고 해서 장병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4년 전 양산을 시작해 실전 배치 중인 다목적 소형 전술 차량입니다. 험준한 지형 주행에 맞게 타이어가 터져도 1시간 넘게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미군이 운용 중인 고성능 전술 차량 험비와 비교해 한국판 험비로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황당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주행 중 바퀴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차축과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인 허브 결함. 배치된 차량의 절반인 1,400여 대에 대한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내년 4월까지 부품 교체가 진행 중인데 문제는 군이 리콜 대상도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통제하에 운행한다 해도 언제 바퀴가 빠질지 모르는 차량을 타라는 지시인 셈입니다. 바퀴 빠짐 현상이 나니까 차를 살살살 몰고 다니는 거죠. 기동하는 차량에 심각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전 배치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수준이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조 원대 사업비를 들여 최근 3차 양산에 들어간 차륜형 장갑차는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배치된 장갑차 절반이 리콜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육군은 시동이 꺼지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조치만 교육한 채 운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 작전은 없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을 개선하기 전에는 해당 차량을 작전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년간 군 안전사고로 해마다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중점 국방정책으로 선진화된 국방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올해는 산에 버섯이 특히 잘 자랐다는데요. 그래서인지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낙상으로 다치거나 실종되는 경우가 유난히 많다는데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무리해서 벗었다는 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갑니다. 왼손은 좀 더 위에, 거기 네. 이달 3일 이곳에서 버섯을 따러 산에 올랐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사흘 만이었습니다. 이달 6일에는 버섯을 따려던 70대 여성이 다리를 다쳐 24시간 만에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살려달라고 하신 걸 캐치하고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무시고 내려온 거죠. 지난달엔 버섯을 따러 갔다 실종됐던 90대 노인이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강원도에서는 버섯 채취와 관련된 산악사고 17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고의 절반 이상이 이처럼 가파른 지역에서 버섯을 따다가 추락하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였습니다.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려 예년에 비해 습도가 높아진 결과 산과 숲에서 버섯이 잘 자랐습니다. 버섯 풍년을 맞아 버섯을 따러 산에 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섯을 따려다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어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또 급경사나 낭떠러지 주변을 무리하게 지나가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버섯 채취를 하시다가 낙상하여서 다리나 팔 이렇게 부상으로 인하여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지정된 등산로로만 다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에서는 될수록 2명 이상 함께 다니고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추석쯤 많이들 하시는 벌초, 적지 않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자기 조상 묘도 아닌데 수십 년째 이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고가 없는 묘를 찾아서 매년 봉사하고 있다는데요. 나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요란한 기계 소리가 산자락을 휘감습니다. 예초기가 지나는 자리마다 풀숲에 묻혀있던 봉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2주 지난 시점, 제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130여 명이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를 찾아 벌초 봉사에 나선 겁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미처 고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묘소까지 선뜻 맡았습니다. 예전부터 벌초를 산을 깨끗이 갖고 와야만이 후손들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조상들이 없거나 그다음에 먼 타지에서 살아서 벌초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날 하루 동안 벌초 봉사를 한 묘소만 1,400여 기. 매년 잊지 않고 찾다 보니 이제는 조상의 묘처럼 정이 갑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이처럼 벌초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눠온 것도 어느덧 27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벌초가 끝나면 합동 제례가 진행됩니다. 간소하게나마 차례상을 차려 술을 따라 올리고 함께 절을 하며 이런저런 사정으로 묘소를 찾지 못하는 후손의 역할까지 대신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힘들지만 깨끗해진 묘를 보면서 보람 찾는다. 조상의 은덕과 얼을 기리고자 시작했던 벌초 봉사가 지역 사회를 위한 사랑의 나눔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석굴암의 신비를 담은 사진들이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문화재 전문 사진가가 고인이 되기 전 남긴 수천 장 사진들을 유족들이 국가에 기증한 건데요. 지금은 가까이 가서 볼 수 없는 석굴암이기에 더 귀한 자료들이겠죠. 김석 기자가 전합니다. 1200여 년 전 신라인들이 완성한 동아시아 불교 조각 최고의 걸작 석굴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없기에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문화재입니다. 이 사진들을 찍은 이는 문화재 전문 사진가 고 한석홍 선생. 고인이 198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촬영한 석굴암 사진은 그것 자체로 더없이 귀중한 자료입니다. 고인이 남긴 석굴암 사진 1170여 점을 유족들은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했고 석굴암 사진의 정수로 꼽히는 최고의 사진들이 엄선돼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했다는 작가의 말처럼 석굴암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낸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찬탄을 넘어 겸허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문학 잡지가 읽히지 않는 시대에 젊은 감각으로 뭉친 작가들과 대형 출판사가 손을 잡고 새로운 개간 문예지를 창간했습니다. 잡지 제목은 서사를 뜻하는 에픽. 장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기존 문예지와 다르게 픽션과 논픽션, 소설과 에세이, 순수 문학과 장르 문학의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형식을 선보입니다. 더 나아가 작가와 독자 사이에 가로놓인 벽까지 과감하게 허물겠다는 게 새 잡지의 목표입니다. 그런 작은 시도들을 통해서 문예지 전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약간의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시대의 판화가 이철수 작가의 판화 산문집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새긴 작은 판화와 글귀 속에 욕심 없이 차별 없이 소박하고 담백하게 더불어 같이 살자는 살뜰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어지러운 코로나 시대에 건네는 따뜻한 위안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몸이 절로 움츠러듭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은 영하 1도, 장수 0.6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기온 10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늘합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20도 안팎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쌀쌀한 날씨는 계속될 텐데요. 모레인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주 후반에는 다시 날이 추워지면서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문산은 가시거리가 250m, 충주가 260m에 머물러 있고요. 충남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찰청 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이 검사 비위라든가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잘못이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냈고 대검 측은 이것이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가 나온 지난 금요일부터 사흘간 김 씨를 직접 감찰 조사한 법무부. 조사 결과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과 검찰 관계자 로비 의혹 등도 함께 진술했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여권 인사와는 달리 야권과 검사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이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는 수사 주체를 변경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중상모략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입장을 내고 총장이 야권 정치인 의혹은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사 비위 의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사에는 여야가 없다. 총장이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라임 사태를 둘러싸고 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이 같은 충돌은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로 봐야 할 겁니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시키는 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영원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라임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향응 금품을 제공했고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을 통해 은행 고위층에 로비했다는 겁니다. 두 사실을 검찰이 알렸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대검과 남부지검 수사팀이 이들 의혹을 고의로 묵살했다고 의심하는 반면 대검과 수사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은 KBS와 통화에서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윤 총장에게도 보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의 향응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선 자신도 몰랐고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전 회장이 공식 조사가 아닌 면담에서 관련 내용을 털어놨다면 수사팀이 이를 정식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수사 주체와 방식 변경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수사 주체와 방식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안팎에서는 앞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 때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하고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검찰 수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서 1호로 수사할 대상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하자고 맞서고 있는데요. 도입을 위해서 장외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김봉현 씨 편지를 계기로 공수처 출범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언급했습니다. 검사 등 관련 인물 대부분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또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최후 시한으로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무부의 감찰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연이어 의원총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며 특검 추진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비리라며 특검을 반대하는 자는 거대한 사기극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장외 카드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특정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 김경엽 의원은 옵티머스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에 결백을 주장하며 특검 도입의 전제로 주호영 대표에게 같이 의원직을 걸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 대상이 다른 의원에게 직을 걸라는 건 궤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네, 오늘 국감에서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계속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3주차로 접어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국감이 진행되는데요. 법사위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국감을 오늘 실시합니다. 최근 라임 사태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폭로를 한 가운데 여야가 모두 검찰 수사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게 됐고요. 원격 수업이 어려웠던 초등 저학년들은 매일 등교하는 경우도 늘겠습니다. 다만 인원이 많거나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원격 수업 대신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감에 따라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가 3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2로 완화된 겁니다. 특히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이 쉽지 않은 저학년은 기초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가정의 돌봄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보다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아이들께 흥미롭게 하진 않았는데 이제 학교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학교 가면 뭘 가장 하고 싶어요? 소풍 많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전교생이 1,000명이 넘거나 한반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은 예외입니다. 한반 학생 수가 40명에 가까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1학년은 주 2회만 학교에 갑니다.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또 부산 지역의 한 초등학교도 전교생의 절반만 등교합니다. 전교생이 1,500여 명에 달하고 최근 요양병원 집단 감염 등 전파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3분의 2가 원칙인데 학교 구성원 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방역 조치를 하고 전면 등교를 또 할 수 있다. 대구에서는 학급당 28명 이하이거나 이상이더라도 방역 지도가 준비됐을 경우, 경북에서는 22개 학급 미만일 경우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또 부산과 전북에선 전교생이 300명 안팎일 경우 모든 학년이 매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강원 등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과대 학교가 아니면 매일 등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만 교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등교와 급식 시간이 분산됩니다. 교육당국은 또 PC방과 노래방 등 거리두기 1단계로 운영을 재개한 고위험 시설이 늘어난 만큼 학생들의 학교 후 생활 지도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현황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91명 나왔고요. 국내 발생이 71명, 해외 유입이 20명이었습니다. 이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난 16일에 47명이었던 것이 17일에는 73명까지 늘었고 또 어제는 91명, 거의 100명에 근접한 수치까지 늘어나서 이 확산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로 인한 대규모 확산 추이는 아직 없지만 이 경계심을 풀면 언제 어디서든 전파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송파구 잠원 의료기기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 수가 33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이곳에 방문했던 사람의 가족이 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CJ 텔레닉스 콜센터 직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쪽에서의 전파 가능성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천 남동구 카지노바 관련해서도 격리돼 있던 한 명이 확진 판정받으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1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 유행도 우려가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예방접종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26일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사이 어르신들이 마찬가지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조화를 위해 방역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문화체육 분야부터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지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소비 할인권 지원이 재개되는 분야는 전시와 공연, 영화, 체육 분야입니다. 방역 측면에서 안전하고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한 서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8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박물관과 미술 전시는 최대 3,000원까지, 공연은 한 명당 8,000원을 깎아주는데 4장으로 한정됩니다. 영화는 1인 2매에 6,000원씩 할인되며 체육시설은 8만 원 이상 사용하면 3만 원을 돌려줍니다. 소비 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엔 핵심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며 소비자들도 방역 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이 발급됩니다. 다만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숙박과 여행, 외식 분야는 지원 시기가 좀 미뤄졌습니다. 공존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하며 코로나19를 적절히 억제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조화시키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SRC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하루 새 19명이 추가로 늘어나 사흘 만에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직원과 환자 등 검사 대상자의 약 10%에 달합니다. 부산 햇드랑 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도 최소 73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에 들어갑니다. 의료기관, 콜센터 등으로부터의 대규모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한편 가을철 이동 증가와 일교차 큰 날씨 등 당면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 우울 현상이 일상생활에도 침투해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심리 상담을 꼭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미국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합 지역의 지지율 격차가 줄면서 선거 판세가 예측 불가능한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세를 몰아 광폭 유세로 역전을 노리고 있고 바이든 후보는 조마조마한 굳히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네바다주의 한 교회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목회자들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This has three meanings. That you will be the president again. 네바다주는 2004년 이후 공화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최근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앞서 미시간, 위스콘신주에서 선거 유세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나섰습니다. 차남 헌터 바이든이 연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을 언급하며 바이든 가족은 범죄 기업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최근 납치 음모 사건의 표적이 됐던 미시간 주지사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미시간주의 강력한 주 봉쇄 정책 비판에 청중들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t is wrong. It's got to end. It is dangerous, not just for me and my family, but for public servants everywhere.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드라이브인 등 소규모 유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지지층만을 위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말입니다. I'm running as a proud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No red states, no blue states, just the United States.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경합주에서 지지율 격차가 줄면서 바이든 후보 측은 경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1일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첫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경합주인 플로리다를 찾아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등 경합주 공략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슬람교 창시자에 대한 만평이 실린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이 관련 사건으로 프랑스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만평을 보여준 교사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며칠 전에 있었죠. 전국의 수만 명이 분노와 추모를 담아 거리로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해피빌릭 광장. 수천 명이 모여 프랑스 국가를 부릅니다. 사흘 전 파리 근교에서 10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40대 교사 사뮤엘 파티를 추도하는 집회. 사람들은 내가 사뮤엘이다, 나는 교사다 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로 집회가 금지됐지만 프랑스 전역 수만 명을 결집시킨 건 잔인한 테러에 대한 충격과 분노입니다. C'est la République qui a attaqué, c'est nos valeurs, c'est nos métiers. Je suis moi-même enseignante d'histoire géo. Enfin lettres également. On essaye de transmettre, on essaye de faire de la pédagogie. 이달 초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역사 수업을 진행한 교사 사뮤엘.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이 실린 주간지 샤를리 앱도를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변을 당했습니다. 2015년 해당 만평을 실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총격 테러로 12명이 숨졌던 사건의 그 신문입니다. 교사 사뮤엘을 살해한 체첸 출신의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사살됐습니다. 프랑스 대테러청은 용의자 가족을 포함해 SNS에 항의 표시로 사뮤엘의 인적 사항 등을 올렸던 학부모들도 체포해 배후 여부를 쫓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피해 교사의 장례를 오는 21일 국가 추도식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추모 집회 장면을 SNS에 올리며 우리는 분열하지 않는다, 우리는 프랑스다라며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샤를리 앱도 테러 공범의 재판이 지난달 초 시작된 뒤 샤를리 앱도 옛 사옥에서 흉기 테러가 일어났고 이번 교사 살해 사건까지 발생하자 프랑스 사회에 다시금 테러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경북 김천의 한 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경북 김천경찰서와 김천소방서는 어젯밤 10시 반쯤 김천제일병원 6층에서 불이 나 환자 등 3명이 화상을 입었고 환자와 직원 30여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 병원 관계자 등에 의해 20분 만에 꺼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환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들 중 한 명이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화재 어느 순간에나 위험하지만 시장의 경우 구조상 특히 불이 크게 번지기 쉽습니다. 정부가 전통시장에 매년 나랏돈 100억 원을 들여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화재 감지기들을 살펴봤더니 5개 중 4개 정도는 승인도 받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 점포들이 서로 붙어 있어 불길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화재 예방을 위해 2년 전부터 전통시장에 국고로 화재 감지기를 포함한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수신해가지고 방재청으로 연락이 가고 소방차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화재 알림 시설이 설치된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보기에는 다 같은 화재 감지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뒷면을 보면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은 따로 표시가 있습니다. 전국 전통시장에 이런 승인 제품과 미승인 제품이 섞여 있습니다. 국고를 지원받아 설치된 화재 알림 시설 중
78%는 미승인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수정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침 때문입니다. 사업 초기 인증 제품만 쓰도록 했는데 상인들이 선호하는 무선 제품 가운데 승인 제품이 없자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신뢰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인증받지 못한 상황에서 설치가 되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 문제가 생겼다면 이게 제조의 책임인지 시공의 책임인지 혹은 유지관리의 책임인지 이런 부분들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상 정부가 미승인 제품 사용을 조장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화재 진압 시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죠. 하루속히 빨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전국 80% 넘는 전통시장에 화재 알림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 매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이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뒤늦게 전문가들과 지침 변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3살 때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여성이 44년 만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모니터 너머긴 하지만 쌍둥이 언니도 찾고 또 부모가 버린 게 아니었다고 오해도 풀었는데요. 현지 재외공간에서의 유전자 채취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동생을 44년 만에 보게 된 언니. 모니터를 통해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랑 목소리도 똑같아. 얼굴도 똑같아. 매일매일 너 찾고 있었어. 바다 건너 미국에 있는 동생도 이 상황이 감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I can't believe this is happening. 어머니는 그동안 부르지 못한 딸의 이름을 하염없이 불러봅니다. 아니야. 아유, 보고 싶었어. 윤상혜 씨는 3살 때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외출했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해 미국으로 입양된 윤 씨는 지금껏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윤 씨가 한국에 있다고 믿고 방송까지 출연하며 찾아 헤맸습니다. 닮았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바로 좀 전화 좀 주세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어요. 자꾸 보고 싶고 애들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아우 저만해서 저렇게 걸어다니는데 저런 어린애가 어디로 갔나. 그러던 중 2016년 입양인 단체를 통해 한국을 찾은 윤상혜 씨가 경찰청에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이듬해 윤 씨의 어머니도 딸을 찾기 위해 유전자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가족일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확인을 위해서는 미국에 사는 윤 씨가 직접 국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올해부터 재외 공간에서도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게 되면서 윤 씨는 마침내 가족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 want to hug my family, cook food and eat food and laugh.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쌀쌀한 아침입니다. 대관령은 영하 1도, 장수가 0.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서울도 9.9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서늘한 아침입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모레인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문산은 가시거리가 120m, 양평은 220m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전까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빠르게 솟아되지 못하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 자체는 높지만 현재 기온 10도 아래로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세종이 4.4도, 대전은 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원주 20도, 대전과 광주,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역시 미국인데 하루 동안에만 신규 확진자가 7만 명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로 올라서더니 급기야 미국 시간으로 지난 16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7월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미주리와 버몬트주를 제외하곤 48개 주에서 증가세입니다. 플로리다 등 2개 주는 지난주 대비 신규 확진자가 50% 늘었습니다. I want you all to be aware that Wisconsin is currently one of our red states, meaning your positivity rates are over 10% and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지난 3월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항공모함 USS 루즈벨트호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와 지상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을과 겨울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f you get infected, even if you don't have a single symptom, what you are doing is you are propagating a pandemic. 미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대규모 장외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면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확진자 급증세를 막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3천만 명을 넘어선 지 한 달여 만으로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해외 출장을 떠나는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공개됐는데 그다지 비싼 가격은 아니었고 일반 시민들도 나 좀 맞게 해달라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개발한 이 백신 아직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100%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입니다. 중국 저장성 이우시의 한 지역사회 위생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16일부터 해외 출장을 앞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응급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시노백 백신의 가격은 중국 돈 200위안, 우리 돈으로 3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4,700원 정도가 추가돼 한 번 접종하는데 3만 8천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14일에서 28일 간격으로 2번 접종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비용은 7만 7천 원 정도입니다. 접종 대상자들은 해외로 떠나는 200여 명으로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웃시에는 백신을 맞겠다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다른 백신 업체도 해외 유학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을 받는 등 중국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곧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백신은 부작용과 효능을 검증하는 마지막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백신을 시민들에게 사용해도 되냐는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잠 한숨 못 자고 하루에 택배 420개를 돌렸다. 지난주에 숨진 한진 택배기사 김모 씨의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회사 측은 김 씨의 노동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면서 과로사 의혹을 부인했지만 노조와 유가족은 이 메시지 내용을 과로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예빈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진 택배기사 36살 김모 씨. 김 씨가 출근하지 않자 지인이 만나러 갔다 발견했습니다. 사고 뒤 한진 택배는 김 씨는 평소 다른 동료들보다 적은 200상자 정도를 배송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지병으로 숨진 걸로 판정됐다며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명백한 과로사라며 김 씨의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숨지기 나흘 전 새벽 4시 28분 김 씨가 동료 기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오늘 420개를 들고 나와 지금 집에 가고 있다. 도착하면 새벽 5시.
밥 먹고 씻고 한숨도 못 자고 바로 출근해 또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도 새벽 2시에 귀가했다며 너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일이 많다. 나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택배 일 하기 전에 건강했죠, 당연히. 의심될 만한 그런 종양도 없었고 지병이 있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택배 노조는 김 씨가 420개를 배송하는데 분류 작업 시간을 빼고도 10시간 이상 걸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진택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2개월 전에 심근경색이 한번 왔었을 거래요. 그때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한번 운 좋게 넘어간 거다. 여기에 김 씨는 해당 지점에서만 1년 3개월 근무했지만 일을 시작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돼 있는 근무 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올해 버섯이 특히 잘 자라면서 많이들 따라가시죠. 관련해서 또 사망, 부상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무리해서 벗었다는 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갑니다. 왼손은 좀 더 위에, 거기 네. 이달 3일 이곳에서 버섯을 따러 산에 올랐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사흘 만이었습니다. 이달 6일에는 버섯을 따려던 70대 여성이 다리를 다쳐 24시간 만에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살려달라고 하신 걸 캐치하고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무식으로 내려온 거죠. 지난달엔 버섯을 따러 갔다 실종됐던 90대 노인이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강원도에서는 버섯 채취와 관련된 산악사고 17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고의 절반 이상이 이처럼 가파른 지역에서 버섯을 따다가 추락하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였습니다.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려 예년에 비해 습도가 높아진 결과 산과 숲에서 버섯이 잘 자랐습니다. 버섯 풍년을 맞아 버섯을 따러 산에 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섯을 따려다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어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또 급경사나 낭떠러지 주변을 무리하게 지나가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버섯 채취를 하시다가 낙상하여서 다리나 팔 이렇게 부상으로 인하여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지정된 등산로로만 다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에서는 될수록 2명 이상 함께 다니고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프로야구 6, 7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와 롯데에서 나란히 대기록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통산 147승을 달성한 양현종 선수, 그리고 롯데 외인 투수 최다승을 새로 쓴 스트레일리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공 한 개 한 개가 혼신의 투구였습니다. 오지환에겐 평소 왼손 타자엔 좀처럼 던지지 않던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았습니다. 최원준의 호수비를 더해 8이닝 동안 삼진 4개, 무실점으로 시즌 11승. 통산 147승으로 역대 다승 순위에서 선동열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아는 4회 LG 이루수 정주현의 실책에 이어 최원준이 결승 2타점 적시타를 날려 4대0으로 이기고 6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롯데 스트레일리는 6이닝 동안 삼진을 무려 11개나 잡는 위력적인 투구로 시즌 14승을 거뒀습니다. 옥스프링 등이 기록 중이던 구단 외국인 최다승 13승을 넘어섰습니다. 정운등의 홈런포를 더해 NC를 잡은 롯데는 가을 야구를 향한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요키시의 공에 손을 맞고 헬멧까지 던진 페르난데스. 다음 타석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홈런포를 쏘아 올립니다. 두산은 키움을 이겼고 KT도 SK를 눌러 2위부터 5위까지는 다시 한 경기 반차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강민호의 만루포를 앞세운 삼성은 한화를 이겼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지난 8일 화재가 난 울산 주상복합 건물은 진화에만 16시간이 걸릴 만큼 큰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이나 중상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요. 몸을 아끼지 않고 이웃이나 주민을 구한 숨은 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정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늦은 밤 화염이 주상복합 건물 전체를 덮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긴박한 순간. 33층에 사는 동물병원 원장 이승진 씨도 벽을 더듬어가며 옥상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계단에 이른 순간 겁에 질려 오도 가도 못하는 주민 수십 명을 발견했습니다. 재빨리 옥상으로 나가 안전한 공간을 확인한 뒤 주민들을 다독여 대피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당황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희 어떤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주민 22명은 이씨 손에 이끌린 뒤 소방대에 의해 건물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승진 씨는 이웃 주민들의 반려동물 보호와 치료까지 자처하고 있습니다. 28층에 사는 구창식 씨 가족은 테라스에서 갓난아이를 받아내고 담요를 펴 주민 18명을 구해냈습니다. 소방관들은 건물 곳곳을 돌며 주민들을 업어 대피시켰습니다. 화염 속 무거운 장비를 메고 33층 건물을 오르내리기를 수십 번.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주민들과 공기호흡기까지 나눴으며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그 30층에서 아이를 발견했고 보조호흡기를 씌우고 이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층에서 갓난아이를 업고 2분 만에 뛰어내려온 소방대원도 있습니다. 이제 이 아기를 빨리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한쪽으로 대피도 잘 해주시고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그 아기 목숨도 살리고. 대형 화재 속 사망자 제로의 기적 뒤엔 숨은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제주에서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다가 중단된 녹지 국제병원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내일 나오게 됩니다. 1년 반 동안의 법정 공방의 쟁점을 나종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국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800억 원을 들여 2017년 7월에 준공한 녹지국제병원. 46개 병상을 두고 성형외과 등 4개 진료과를 갖췄습니다.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는 공공의료제도의 부실을 우려해 개설 허가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으로 제한했을 때 이거에 의해서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약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녹지그룹 측은 반발했습니다. 내국인 이용을 금지한 조건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결국 다툼이 길어지며 병원 문을 열지 못하자 제주도는 지난해 4월 개원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곧바로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 2건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지사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행정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그런 재량은 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다, 법률상.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고 반박합니다. 우리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공공 목적을 고려한 재량 행위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끌어온 행정소송은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중국 녹지 측이 투자자 국가분쟁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 소송도 고려하고 있어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벽화로 전국에서 유명한 곳이죠. 통영을 대표하는 동피랑 벽화마을이 2년 만에 새 벽화로 단장했습니다.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과 또 지원단체가 손을 잡고 새로운 벽화를 선보이면서 지역 대표 문화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 강과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달동네. 주택가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다양한 벽화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쪽빛 바다를 닮은 푸른 벽면에 전통 미나풍 벽화가 새로 그려집니다. 박경리, 윤희상 등 지역 대표 예술인들의 흔적이 나비와 함께 벽화로 태어납니다. 15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던 좁은 집은 화려한 색감의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다양한 벽화마다 주민들의 흔적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색감이 일단 너무 예뻐서 여기 바다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또 바다와 좀 색다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지난 2006년 이후 2년마다 열리는 동피랑 벽화축제.
전국 첫 벽화마을의 명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위한 시도가 눈길을 끕니다. 마을 협동조합과 지원단체는 동피랑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벽화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The other foreigners who have joined in the project, they were all very excited to get the chance to come and do something so fun and adding to the community. 상업적으로 변한 벽화마을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 문화마을로 변신하는 시도도 이어집니다. 문화마을로 좀 이미지를 좀 바꿔서 그 벽화 작업도 주민하고 또 작가분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문화마을 형태로 해마다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추억을 남길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새로 나온 책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사원인 경주 석굴암의 신비로움을 포착한 한 문화재 전문 사진가의 작품들이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석굴암 관람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 가치가 더 돋보입니다. 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00여 년 전 신라인들이 완성한 동아시아 불교 조각 최고의 걸작 석굴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없기에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문화재입니다. 이 사진들을 찍은 이는 문화재 전문 사진가 고 한석홍 선생. 고인이 198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촬영한 석굴암 사진은 그것 자체로 더없이 귀중한 자료입니다. 고인이 남긴 석굴암 사진 1170여 점을 유족들은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했고 석굴암 사진의 정수로 꼽히는 최고의 사진들이 엄선돼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했다는 작가의 말처럼 석굴암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낸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찬탄을 넘어 겸허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문학 잡지가 읽히지 않는 시대에 젊은 감각으로 뭉친 작가들과 대형 출판사가 손을 잡고 새로운 개간 문예지를 창간했습니다. 잡지 제목은 서사를 뜻하는 에픽. 장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기존 문예지와 다르게 픽션과 논픽션, 소설과 에세이, 순수 문학과 장르 문학의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형식을 선보입니다. 더 나아가 작가와 독자 사이에 가로놓인 벽까지 과감하게 허물겠다는 게 새 잡지의 목표입니다. 그런 작은 시도들을 통해서 문예지 전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약간의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시대의 판화가 이철수 작가의 판화 산문집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새긴 작은 판화와 글귀 속에 욕심 없이 차별 없이 소박하고 담백하게 더불어 같이 살자는 살뜰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어지러운 코로나 시대에 건네는 따뜻한 위안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환절기에는 차량 점검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기온이 하강하면서 타이어 공기압이 감소했을 우려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양방향 힘겨운 모습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부터 일찍부터 정체 시작돼 동작대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 남단부터 성산대교까지, 다시 양화대교부터 여의도 부근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판교 IC부터 양재 IC까지 약 35분 소요되며 서행하고 있지만 서초 IC부터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은 월계 1교부터 성동 분기점까지 대부분 구간 시속 약 15km 내외 속도로 어려운 모습입니다. 도심 안쪽 남산 1호 터널 나와서 태계로 2가 부근 신호대기 몇 차례 받고는 있지만 대부분 구간 수월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영동대교 부근 정밀 안전 점검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이며 서초역 4번 출구 부근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이 부근 지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은 모습입니다. 북한이 최신 무기를 대거 공개한 열병식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한미 양국이 핵심 현안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특히 지난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와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기점으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과 방위비 분담은 물론 중국 IT 기업 제재를 놓고도 양국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주 미국을 찾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서훈 실장은 미국 고인사들과 회동 후 취재진에게 한미 동맹이 깊이 있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이나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도 의견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보협의회 이후 급속도로 번진 외교안보 불화설을 차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석상에서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방위비 대폭 증액을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이례적으로 빠진 것은 미군 철수와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미 간 현안이 단시일 내 깔끔하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경제 갈등도 우리에게 큰 부담입니다. 갈등이 커질수록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의 운신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입니다. 한미 간 갈등이 불필요하게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동맹 유지와 국익 확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한미 대북 관계는 물론 주변 4강 외교 전반을 재점검해 조정 보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쌀쌀해진 가을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영하 1도까지 떨어졌고요. 장수가 0.6도로 일부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도 아침 기온 9.8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높긴 하지만 서늘합니다. 한낮에는 대관령이 15도, 그 밖의 지역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쌀쌀한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날이 추워지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